커피 애호가들이 최고의 커피로 친다는 루아 커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불릴 정도로 한 잔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좀 너무 애처럼 와요. 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커피가 먹기 싫더라고요. 루악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루악 커피를 마시게 된 건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우연히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콩으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과 쓴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움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루악 커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손수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집해 커피 콩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양 고양이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우리에 갇혀서 삼시세끼를 커피 열매만 먹어야 하는 강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양 고양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자해를 하는 등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 왜 아니겠어? 커피만 마시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의 커피콩 배설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양 고양이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생산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야생의 처참히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죠.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일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족제비 배설물에서 골라낸 위즐 커피,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아이보리 커피, 브라질에서 멸종 보호세인 자쿠버드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겨울 필수품이 된 녀석이죠. 요즘에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들 옷장에 최소 하나씩은 있다는 구스다운. 다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패딩 없으면 못 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구스다운의 슬픈 비밀. 이 구스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는 아주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피나는 거 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각도. 가만 있어봐. 이게 진짜. 이거를 쥐어 뜯는다고 생각해봐.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저 고통을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생이가 있잖아요. 네. 가끔 우리 마이크 채워주시는 분들 여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깜짝 놀래요. 왜냐면 털이 한 두세 개가 마이크에 찝히면은 눈물이 찔끔 나지.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걸 오죽하겠냐고. 거위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거위 농장. 털이 뽑힌 거위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뻘겋게 올라왔고요. 상처에는 피가 흥건하고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잠입 촬영 영상으로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페타에서 잠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솜털이 뽑히는데 몸을 덮은 깃털보다 이 솜털에 잔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속털이. 이렇게 거위와 오리들은 인간들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무려 약 15번 이상 잔혹하게 털이 뽑힌다고 합니다. 고문이지 뭘. 고문이죠, 고문.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게 말이죠.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는 이유는 그래야 또 털이 나고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생산성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취재해보니까요, 비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및 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생산된 다운 제품은 RDS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만 좋자고 다른 동물들이 아픔을 겪는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1위 공개합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 있잖아요. 네.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네, 약국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예. 진짜로?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는데.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 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 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의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처리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 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또 여기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네,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특종은요, 인간이 무심코 저지른 환경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알면서도 저지른 아주 잔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샴푸나 화장품,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사람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동물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저 왜 눈 왜 저래? 토끼와 또 강아지 비글이죠. 자, 먼저 토끼는 마스카라의 안전성 실험용, 또 강아지 비글은 샴푸의 인체 안전성 실험용으로 저렇게 있는 건데요. 자, 동물들의 눈에 시험 물질을 넣어 자극성을 측정하는 일명 드레이즈 테스트. 토끼는 눈 깜빡거림이 거의 없고 눈물량도 적어서 드레이즈 테스트에 많이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 비글은 이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샴푸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의 약물 실험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실험을 한다고요? 더 참을성이 많다고. 좀 심한 거 아니야? 자, 인간이 정말 잔혹한 게 하나의 마스카라 상품이 나오기까지 저 구멍에 토끼의 목만 저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무려 3,000번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토끼는 이물질을 씻어낼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몸부림치다가요. 하지만 안전한 제품 뒤에 숨겨진 동물들의 끔찍한 희생이 알려지고 난 뒤 2004년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제조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고요. 2013년에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화장품 동물 실험 전면 금지법도 통과. 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부터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동물 실험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선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 중인데요. 한 예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체 실험들이 더 확대돼서 또 무의미한 또 잔인한 동물 희생이 더욱더 없어야겠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명품백에 흐르는 악어의 눈물. 가죽 소재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악어 가죽. 질기고 튼튼한 데다가 특유의 스퀘어 무늬가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악어 가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요. 야생 악어를 사냥해 신발과 가방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늘면서 악어가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이후에 희소성이 극대화되며 악어 가죽은 부를 상징하게 됐죠. 그래서 명품업계에서도 악어 가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르는 명품 위의 명품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품백 속 보이지 않는 악어의 눈물. 2015년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고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거 너무 조그만 악어 아닌가요? 오 마이 갓. 우와. 뭐야? 정말 순식간에 급사하는 거 보셨죠? 말 그대로 참 살아있을 때 해야 좋으니까 또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하는 거겠죠. 저것도 네. 살아있을 때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기에 또 다 잔혹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죽은 뒤에 가죽을 벗길 경우에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가죽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상품이 뭐라고.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악어 가죽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마리의 악어가 필요한데요. 짐바브웨 농장 관리인에 따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악어는 1년에 무려 약 4만 3천 마리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어쩌고 악어들을 다 죽여서 그냥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예. 명품백은 오래도록 빛나겠지만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착취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8위 공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것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많던 모모는 어디 갔을까? 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 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다. 또 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거 같아.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줄 알았다고.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6위 공개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헐.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요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자.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5위 공개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테러범.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 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금해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이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예.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겐.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노린 혐오 범죄. 엽기 살인, 악마를 부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예.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2위 공개합니다. 순애보의 비극적 결말. 2019년 2월 중국 화이안시 남자친구 리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손 씨.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잘 살아. 깜짝 놀라 하천으로 달려간 손 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리 씨를 발견. 수영도 잘 못하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서 무사히 나온 건 죽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던 리 씨 혼자였습니다. 리 씨를 구하려던 여자친구 손 씨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헤엄을 못 쳐서 나오신 건가?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리 씨,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인 리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손 씨는 리 씨와 크게 다퉜는데요. 이후 자리를 뜬 손 씨에게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리 씨. 그런데 이것은 페이크! 모두 남자친구 리 씨의 쇼였던 겁니다. 경찰이 하천 교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손 씨가 자신을 구하려고 다가오자 리 씨는 오히려 그녀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손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리 씨는 혼자 빠져나와서요. 하천 교각 난간을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오는 모습만 봐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라면. 그 여자친구가 또 수영 못하는 걸 잘 알았을 거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친구 리 씨는요.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요. 결국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솜방망이야.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너튜버 스테니슬레이브 레시니코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스테니 슬레이브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우리처럼 화를 네. 내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친구 발렌티나를 발코니에 가둔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평균이요. 게다가 당시 발렌티나는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와, 저거는 동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러시아 유명하잖아요. 막 물 뿌리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대로 얼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아니, 거지. 게다가 속옷바람이었다며. 후원금과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요. 여자친구를 혹한의 추위에 방치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스테니슬레이브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게 명백히 살인이에요.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제 기사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직은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 여자친구 발렌티나 시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망 요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에? 뭐라고? 바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스테니슬레이브가 그녀에게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 발렌티나는 원래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사람이 죽어? 반성 없이 저렇게 계속 뇌졸중 운운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또 하나의 사실은 사망 당시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발렌티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공개해 남자친구인 스테니슬레이브를 비롯해 구독자들까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구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럼. 구독자들도 쓰레기인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의 생명과 바꾼 후원금 100만 원가량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소년법이 강화된 이유?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굴드가 집 주방에서 잔인하게 살인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어우,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에서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 벌인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9위 공개합니다. 그날 대피소에서는 무슨 일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약 2만 명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약 3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죠. 세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지진 피해 당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규모 9.0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재난 대피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난민 대피소를 마련. 많은 주민이 쑥대밭이 된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 모여 생활했는데요. 뭐 대피소가 빨리 마련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죠.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0년이 흐른 지난 3월 11일 현지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린 그때 그 기억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잠에 들지 못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피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10년 동안. 또 너무 나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자, 동일본 지진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 그곳의 재난 대피소에서 여성들이 놀랍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열악하고 또 열악한 프라이버시라고는 없는 난민 대피소. 일부 남성들은 밤만 되면 여성들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피소에 사람 많잖아요. 저게- 아니 저기서 왜 저기 쉬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열린 공간에서 저런 범죄를 일어나? 참 일본이라는 문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투도 실패하고 이런 게 쉬쉬되고 감춰진다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파렴치하게도요. 대피소의 주민들을 살펴야 하는 대피소 관리소장은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필품을 가지러 올 때마다 성희롱을 하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저기는 지옥이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해도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날까 봐 무서워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는 약간 저 옛날 미개한 그렇지. 예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뭐 이런 거 할 때나 듣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저런 일이 공공연히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아 정말 자, 그런데 재난 대피소의 성폭행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이 아니래 이게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재난 대피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대피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또 저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는 왜 현대판 모모가 됐을까?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앙 응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응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루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응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응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어휴. CCTV에는 집주인이 응가이돈을 무참히 살해하는 현장을 포함해
은가이돈이 사망하기 전 35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학대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경찰 가지고 그랬나? 그래,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르가야는 은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문한 거니, 이건. 그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은가이돈. 하지만 그녀는 2016년 7월 무르가얀과 무르가얀의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결국 2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도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르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르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당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좀 시원찮을 바에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녀 어디를? 지금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두 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 쿠시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한화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도 않은 채 퇴원을 시켰습니다.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 있으면 다 기름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씨는 다른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쿠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대분노,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주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